이제 근로감독이었는데, 두 번째는 근로계약서하고 임금명세서, 그리고 세 번째 소주제 보시면 감시단속자 근로자 내용도 좀 볼 거고, 네, 그렇게 볼 겁니다. 넘어가서 근로계약서 작성은요,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이 근로기준법에 있지는 않은데 근거규정은 어쨌든 근로조건을 명시, 자 빨간색으로 본 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요거요 명시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기재해서 서면을 근로자한테 교부해야 한다. 이게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특이한 건 원래는 근로계약서는 종이로 된 서면으로 작성해서 교부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최근에 법 개정되면서 요게 들어왔어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전자문서랑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유는. 그래서 사실은 그냥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주시는 게 낫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뭐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그냥 듣고 올리셔도 되는데, 전자문서로 근로계약서 교부하려면 우리 사업장에서 기한받고 그 결제받고 이런 게 다 전자 시스템으로 하고, 근로자가 자기 아이디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서 근로계약서 확인할 수 있고, 확인했으면 출력도 바로 할 수 있고, 뭐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지 인정될 거라서 뭐 서면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가 언제인가? 법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근로자 첫 출근일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써놨는데 보통 이때 작성 못하시는 사업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리 절차 준수 등이라고 해놨지만 사업장 사정을 이유로 위 기간보다 늦게 작성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죠. 근데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기간 내에 근로자가 조금만 일하고 퇴사해버리면 사업주는 그냥 쳐버립니다. 벌금이에요. 검찰 송치됩니다. 이거 막을 수 없어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적어도 근로자의 첫 출근일에 작성하는 게 원칙인데 근로조건은 근로자가 첫 출근하기 전에 이미 합의가 되잖아요. 그럼 사업장에서는 사실 준비했다가 계약서는 첫 출근일에 이때 작성 무조건 하는 게 원칙이고, 이때 안 되더라도 적어도 그 주간에는 작성하는 게 낫겠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못했다고 진정 넣을 수 있거든요. 근로자가 가서. 그러면 근로감독관도 물론 알죠. 근로계약서 미작성만을 진정 넣었을 때 그걸 인용해 준다고 해서 근로자가 얻을 이득이 있는가? 없죠. 근로계약서 작성 하나 안 하나 난 돈만 받,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 이득 볼 게 없잖아요. 임금체불이면 얘기가 다르지만. 그래서 진정 들어가는 게 이거 하나만 단독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내가 못 받은 임금이랑 같이 이걸 들어가서 임금 받을 테니 임금 주시고 이것도 임금을 빨리 달라고 심리적 강제 수단으로 넣는 건데, 원래는 이제 임금 주고 나면 그 임금 취하하고 임금 체불만 들어갔을 땐 그렇거든요. 임금을 안 줬을 때 노동청에 진정을 들면 임금은 며칠까지 주고 근로자한테 감독관이 얘기해줘요. 이거 진정 취하하는 걸로 하자. 그러면 그 처벌을 안 되거든요.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인데 검찰 송치 안 해도 돼요. 감독관도 좋고 사업주도 처벌받지 않고 근로자도 돈을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는데, 얘가 같이 들어오면 근로감독관이 이걸 함부로 그냥 못 본 척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인지를 했잖아요. 처벌되는 걸. 그래서 그걸 알지만 감독관은 임금 주라고 하는 것과 별개로 검찰에 송치보고서를 올려야 되고, 검찰에 올리면 뭐 첫 번째기도 하고 뭐 위반한 게 뭐 한 명이고 처음이고 이러면 기소유예하거나 벌금도 아주 적은 횟수로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한 명에 대해서 한 번 미작성했을 때 초범인 경우에 벌금 3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될 근로조건은 저희가 뭐 너무 잘 알지만 임금, 근로시간, 뭐 주휴일, 연차,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뭐 이런 것들 들어가야 되고요. 임금 구성 항목, 계산부, 지급방법 이런 거 들어가야 되고요. 사실은 임금 구성 항목에 대해서 적으라고 법에는 되어 있는데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임금 구성 항목별 금액은 임금명세서에 명시해서 그걸로 가름한다.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임금명세서에 다 작성한 다음에 그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을 보시면, 네, 요건 이제 판례하고 그 추가 내용인데요. 위에 거 내용 먼저 보시면 근로계약에는 개별 근로자한테 적용되는 것들만 명시하고, 뭐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징계 이런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은 취약규칙과 같은 별도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고용부 행정에서 입장이긴 한데,
사실은 이게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10명이 안 되면 취업규칙이 사업장에 없기도 하고요. 취업규칙을 만들었으면 그걸 볼 수 있게 근로자들이 언제든 볼 수 있게 게시하고 비치할 의무가 법에 있거든요. 잘 안 하죠.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도 취업규칙 잘. 그래서 그냥 계약서에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 게 가능하고 또 네. 뭐 요거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는 넘어가는 걸로 하죠. 대신 여기서 이제 제가 앞으로 그 대판 뭐 이렇게 해서 날짜 쓰고 이게 판례 번호 나와 있는 건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걸 판례 번호인데요. 대법원 판례만 행정법원은 제외하고 대법원 판례만 가져왔는데 이걸로 검색하시면 되고 대법원 판례를 제가 지금 세 줄로 가져왔잖아요.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대법원 판례가 세 줄로 끝나는 건 없어요. 판결문은. 판결문을 요약한 게 판결 요지고 판결 요지를 요약한 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엄청 요약해야 결론만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언뜻 받아들이기 힘드시더라도 결과가 그렇구나, 결론이 그렇구나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고 혹시 그 이유나 설시 과정이 궁금하신 건 요거 찾아보시면 판결문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가서 저희 법인에서 예시로 사용하는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근로계약서 양식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어요. 그냥 적으라고 한 것만 적으면 어떤 양식이든 관계없는데 저희 법인은 이런 양식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정규직이라고 가로치고 해도 필요가 없어도 되고요. 제일 위에는 사용자 정보가 쭉 나와 있고 밑에는 근로자 정보가 나와 있고 입사일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목적 뭐 이런 거 나와 있고 담당 업무, 취업 장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근로시간과 주휴일에서 뭐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고 무급 휴무일은 토요일로 하는데 대신 이거는 바꿀 수 있고 뭐 이런 내용들 일반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밑에 보면 약간 특이한데요. 요일별로 시업시간, 종업시간을 저희 법인은 작성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걸로 하고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일하고 휴게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줄글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단시간 근로자라면 얘기가 다르죠.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보다 적게 일하는 사람. 통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일하는 사람. 그 사람보다 적게 일하면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일별 근로시간을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양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뭐 줄글로 써도 되죠. 월요일 몇 시부터 몇 시, 화요일 몇 시부터 몇 시 써도 되지만 양식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임금 부분에 보면 뭐 임금 체계는 포괄역산 임금제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연봉 액수 나와 있고 지급일 나와 있고 임금 세부 구성 항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표에 기본급, 연장수당, 식대, 비과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여기는 연장수당이 안 나와 있죠. 가산시간 포함이라고 돼 있지만 그래서 그냥 기본급하고 식대 더해서 250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서 볼 건데요. 연장 수당에 이게 시간이 들어가고 그 시간을 기준으로 요 시급은 이제 기본급으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식대랑 기본급이랑 식대로 계산하는데 그 시급을 요 시간에 곱해서 1.5배 한 다음에 여기다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임금명사서 볼 때 같이 볼 겁니다. 어떤 식으로 기재가 되는지. 그래서 이런 표를 넣어야 된다. 포괄임금제 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임금명세서에 그런 내용이고요. 뒤에 넘어가면 연차 휴가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 연차 휴가. 연차 휴가는 일반적으로 그냥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만 쓰고요. 구체적으로 잘 쓰진 않습니다. 연차 촉진 절차 같은 것도 그냥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쓰고요. 중도 해지를 저희 법인에서는 한 7가지 정도 예시를 들어서 그냥 쭉 나열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열할 필요는 없고요. 굳이 안 해도 되고 왜냐하면 이거 다 달라요. 예시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3일 이상 혹은 5일 이상 연속으로 무단경을 할 때 해고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고 쭉 쓴 다음에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경우 이렇게 보통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가지는 의미는 근로계약서에 해고 사유를 기재했다고 해서 그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했을 때 무조건 정당한 해고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유가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근로자를 이 근거 규정에 따라서 징계했고요. 해고했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사유 가지고 해고를 했다고 해서 그 해고가 무조건 정당하다고 판정되진 않는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작성된 거 교부 받았으니까 근로자 서명 따로 만들어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저희는 받고 있고요. 특약사항에는 뭐 수습기간이나 이런 거 쓰도록 해놨는데 뭐 수습기간이 없으면 삭제해도 되고요. 기타 특약사항 있으면 작성하면 됩니다. 두 부를 작성해서 서명 다 한 다음에 한 분은 근로자 주고 한 분은 사업장 보관 이렇게 하시고
그 근로계약서나 연차관리 대장이나 이런 근로관계 관련된 서류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3년까지는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 보존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근로시간의 유형인데 이 내용은 뒤에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내용들에 대한 정의 규정을 좀 알아보고 넘어가자 이런 의미예요. 실무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이 쓰는데 그게 어떤 내용들인가 보면 익숙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거예요. 총 근로시간은 출근 시각부터 퇴근 시각까지의 총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9 to 6 일하는 근로자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거죠. 총 근로시간은 그래서 9시간입니다. 그러면 가산임금은 고려하지 않은 근로시간이고, 두 번째 실근로시간은 여기 총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 뺀 거. 그러면 9 to 6 일하는 사람의 실근로시간은 8시간이죠. 휴게시간은 1시간이니까. 근로시간 8시간이면 60분이 휴게시간이고, 그러면 9시간에서 1시간 빼면 8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기본 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1일 8시간을 의미하는데요. 1일 8시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근로시간이다라고 해서 법정 기준 근로시간 혹은 법정 근로시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이거보다 적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기본 근로시간이 적을 수 있다. 다음 넘어가면 다음은 소정 근로시간인데요. 소정 근로시간은 법정 기준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약정한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소정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넘을 수 없어요. 소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시다 보면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걸 적용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 시간은 이걸 넘을 수 없다.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연장 근로시간은 이 소정 근로, 일하기로 한 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한 시간이죠. 그러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으면 또는입니다. 모두 연장 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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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일했으면 1주 30시간 일한 거잖아요. 근데 하루 연장 근로가 발생한 거죠. 2시간씩. 그런 의미. 1주 40시간이 안 되더라도 연장 근로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면 또는이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네, 다음 넘어가서요. 다음은 야간 근로 시간인데요. 야간은 전날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이루어진 근로 시간은 다 야간 근로고요. 이 야간 근로는 연장 근로랑 마찬가지로 가산 수당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다 0.5배죠. 0.5배 추가인데 야간 근로의 특징은 연장 근로는 근로 시간이 기니까 가산 수당을 주라는 거지만 야간 근로는 근로 시간의 위치가 야간에 있으니까 가산 수당 주라 이거예요. 이게 가지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뒤에서 감단 근로자 볼 텐데요. 감단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연장 근로 수당 적용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야간은요. 야간은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의미가 있고 따라서 스케줄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스케줄 근무가 여기에 이루어졌으면 야간 근로성이 네, 이건 지급되어야 되는 거죠. 스케줄 근무가 이제 22시부터 06시면 이게 8시간인데요. 휴게 시간 1시간에서 22시부터 07시까지 근무하면 실근로는 8시간이죠. 그러면 연장도 없죠. 근데 야간이기 때문에 0.5배는 지급돼야 된다. 거기에서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휴일 근로 시간은 법정 공휴일, 물론 5인 이상인 경우에 약정 휴일에 근로한 시간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법에 정해져 있죠. 우리 흔히 아는 뭐 3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런 것들. 그리고 약정 휴일은 뭐 회사 창립 기념일 같은 거 그런 게 약정 휴일이고요. 그리고 법정 공휴일에는 물론 법정 공휴일은 아닙니다만 휴일 근로에 해당하는 건 주휴일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꼭 일요일은 아니지만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죠. 다 휴일 근로고 특이한 건 휴일 근로는 8시간까지는 1.5배 똑같지만 휴일 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배 수당 지급돼야 한다. 예요. 그래서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요. 가산수당의 지급인데 이 부분은 앞에서 봤던 거 그 법령 규정을 제가 뒤에다가 빼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연장 근로는 100분의 50 이상 가산해서 지급해야 되고 휴일 근로는 8시간까지는 100분의 50, 8시간 초과하면 100분의 100, 그래서 2.0배. 그 다음에 야간 근로에 대해서도 100분의 50 가산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 근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쉬는 시간 가질 건데요.
휴일 근로는 주 휴일에 일하는 것도 휴일 근로고 법정 공휴일에 일하는 것도 휴일 근로잖아요. 근데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주 휴일에 법정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근로자는 주휴수당도 받아야 되고 유급으로 보장해야 되니까 법정 공휴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 유급으로 보장돼야 되니까 겹칠 경우에는 그러면 그거 주장하시는 근로자분들 간혹 있거든요.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일요일 날이 광복절이랑 겹쳤으니까 유급 이거 법정 공휴일 수당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근로자한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적용하라는 게 고용부 행정에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도 줄 건 없겠다. 쉬었으면 그냥 월급만 지급되면 끝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15분 쉬었다가 정시에 3시 가산수당에 대해서는 봤고요. 넘어가서 감시단속자 근로자 이게 줄여서 감단근로자 이렇게 부르는데 그걸 보면 감단근로자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63조에 있고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몇 가지가 있지만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그래서 감당 근로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적용 제외되는 건 아니고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승인 요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했으니까 같이 좀 뒤에서 볼 거고요. 감단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이라서 사용자가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면 밑에 표시해 보면 법정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무방하고요. 근데 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별도 법령에서 보장되는 유급 휴일이므로 유급 처리해야 된다. 이게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적용 제외되는 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넘어가서 감시단속자 근로자를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외시켜주는 이유는 일반적인 근로자랑 비교해서 노동 강도나 밀도가 낮고 정신적 피로나 정신적 기능이 적기 때문에 그 예외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면서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수위, 경비원, 물품 감시원, 청원 경찰 이런 분들이 있고요. 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가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간헐적이고 단속적으로 이루어져서 휴게 시간이나 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통근버스 운전원, 건물시설관리, 야간 대기자 이런 사람들 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승인 신청하고 승인 요건을 볼 건데 감당 근로자 고용부에 승인 신청하려면 신청서가 이렇게 생겼어요. 많은 되게 어려운 내용을 적어야 되는 건 아니고 신청인 정보 적고요. 그 다음에 신청 내용에 감당 근로자 이거 몇 명인지 감시적 근로자 몇 명, 단식적 근로자 몇 명인지 이렇게 적어서 지청에다가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요건 판단해서 요건 통과되면 승인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넘어가면 그러면 승인 신청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볼 텐데 여기 근로개선 정책과 3369 날짜 나오는 거 있죠. 이런 형태의 그 번호는 고용부 행정해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감시당속적 근로의 적용 제외 승인은 근로 형태에 따른 근로자의 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승인 신청의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승인 당시 근로 형태 업무 성질 근로자 수 변경 안 됐으면 승인의 요력은 계속 유효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밑에 체크 보시면 위에 행정해석에서는 감당 근로 승인 받을 때 개별 근로자 동의 안 받아도 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승인 과정에서는 사실 확인을 위한 행정편의상 개별 근로자 동의서 혹은 확인서 이거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감당 근로 승인을 받은 업무에 근로자를 똑같이 채용한다면 주휴수당 제외한 근로계약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승인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안 되니까 주휴수당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뒤에서 보겠지만 이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자 수를 대상으로 한다. 이 정도 여기서는 가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요. 이제 승인 요건인데
이 적용제외 승인을 하려면 이 요건들을 다 갖춰야 돼요. 이게 굉장히 길거든요. 어디 있냐면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여기에 있어요. 직무규정에 나와 있고 아주 길게 되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요약을 해온 거니까 다 보지는 않을 거지만 몇 개만 좀 볼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감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체크해 보시면, 일일 근로시간 12시간 이내거나 격일제 근무의 경우이어야 하고, 격일제 근무라면 수면 휴게가 8시간 이상 확보돼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휴게 시간 없더라도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은 요건에 해당한 걸로 보겠다. 넘어가서 똑같이 보면, 별도의 수면시설이나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수면시설이나 휴게시설에 대한 요건들이 나와 있죠. 뭐 온도도 나와 있고요. 냉난방 설비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수나 최소한의 비품, 이런 거 비치해야 되고, 수면이나 휴게하려면 그렇게 수면이나 휴게할 수 있는 침구나 공간,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에 적용이 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한테 다음 근로적으로 보장하는 경우, 결국은 근로계약서나 별도 확인서에 명시한다는 건 근로자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인 거고, 승인받을 때 그거 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밑에는 구체적인 그 요건들인데, 뭐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이런 거 소등 조치 할 수 있어야 되고, 월평균 4위 이상 휴무를 보장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넘어가서요. 단속적 근로자입니다. 단속적 근로자. 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은 감시적 근로자 승인 요건과 대동소이하지만 조금씩 다른데요. 다른 건 예를 들면 이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퉁칠 수 있는데, 실 근로 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 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격일제 근무인 경우에는 합의가 있고 실 근로 시간이 전체 근무 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 휴무가 보장되어야 함, 이런 요건들을 갖춰야 된다. 다음은 위에 앞에서 봤던 거랑 대동소이하죠. 수면 시설이나 휴게 시설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뭐 냉난방 시설 갖춰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고, 유해 물질 이런 거 다 방지가 되어야 되고요. 넘어가서요. 여기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나 확인서에 명시하고 요 근로조건 보장해야 되는데 앞에 나와 있는 거랑 동일합니다. 대신 직무규정에서도 따로 다 규정하고 있어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도. 내용은 동일합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적용제외 승인을 받으면 이렇게 생긴 승인서를 받게 되는데요. 받아서 몇 명 승인됐는지가 나오는 거고 이런 서류를 받게 될 텐데 오른쪽에 내용 꺽쇠 보시면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결제일, 승인일로부터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발생하기 전의 기간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관련 규정이 전면적으로 다 적용되는 거죠. 내가 신청을 접수한 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제가 떨어진 승인일이 중요하다. 여기서 그 정도 의미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실무사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법령을 해석하는데 이 행정해석은 참고로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아까 비슷한 이 번호죠. 근로기준과 번호 나오고 날짜 나오고 이건데요. 어떻게 하냐면 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뭐 노무사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노동부에 직접 그 글 쓰는 란이 있고요. 거기다가 질의를 올리면 회시 형태로 이렇게 오고요. 혹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그 글 쓸 수 있어요. 올리면 노동부로 이첩돼서 이게 나오고요. 뭐 그렇게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노동부 행정해석은 고용부가 법령을 보고 헷갈릴 것 같아서 행정해석을 내놓은 게 아니라 실제 실무자들이 적용해 보다가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한 거고 고용부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정상근무 1일 8시간과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반복되는 근로를 단속적 근로로 볼 수 있는가 인데요. 이 사안에서는 이렇게 있었나 봐요. 4일을 주기로 하되 2일은 8시간, 3일째는 24시간, 4일째는 휴무. 그러니까 주주 이거는 전체 근무, 그 다음은 비 이런 식인데요. 정상 근무와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계속 반복되는 형태의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 전체적으로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보기 어렵대요. 그게 고용부가 보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인 그 이유는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간을 이틀, 그러니까 4일 주기 중에서 하루는 B번이고 주간을 2번 한다는 건 그냥 단속적 근로자로 분류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실근로시간과 다르대요. 그러니까 내가 승인받은 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이 다를 때는 감시단속적 근로형태가 아닌 근로형태로 변경되는 등 승인 요건에 미달하게 되었다면 기존 승인 효력은 상실되므로 요건을 갖춰서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게 고용부 입장인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여기 참고 표시로 나온 걸 보면 근로조건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초과 근로가 발생한 경우라면 재승인 받을 필요 없다. 왜냐하면 아까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상태적으로 아니면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이거든요. 노동관계법령은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판단합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이 무엇인가 뭐 그런 것들. 다만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 지급되어야 함. 왜냐면 그 승인받은 건 그렇다 치고 초과 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이건 지급되어야 하니까. 요 내용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뭐 사업장에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일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거든요. 초단시간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 중에서도 너무 적게 일하니까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 거고,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굳이 분류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적용이 안 돼서 그래요. 노동관계법령이. 예를 들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연차 발생하지 않고 퇴직금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 차이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 나와요.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사람이 초단시간 근로자서 주휴수당 안 주고 있었는데, 어떤 주에는 특별하게 연장 근로를 해가지고 15시간 넘어서 일했을 때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일시적으로 초과 근로가 발생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일시적인 연장 근로가 너무 계속적이어서 사실상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면 그건 주휴수당 발생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초단시간 근로자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죠, 법적으로.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로자가 15시간 이상 일할 때도 있고 미만 일할 때도 있고 계속 반복되는 사람이라서 어떨 때는 퇴직금이 적용돼야 될 것 같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법에 나와 있습니다. 15시간, 그러니까 퇴직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1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그 1년을 따질 때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해서 4주씩 묶어요. 4주씩. 4주씩 평균을 내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구해서 그게 15시간 이상이다. 4주를 다 집어넣고요. 4주 평균 냈더니 15시간이 안 돼서 4주를 다 뺍니다. 그러면 들어간 4주 있죠. 그게 모여서 52주가 되면 1년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퇴직금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미만 반복할 때 계산하는 방식은 4주 단위다. 그래서 4주가 다 들어가면 집어넣은 퇴직금의 경우에는 다 넣고 안 되면 4주 다 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은 후 교대제 형태가 변경된 경우 재승인 받아야 되는가. 감시단속적 근로 시 특정 형태 교대제를 금지하는 규정 없으므로 이미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교대제 형태를 변경했더라도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다. 법령에 따로 제한이 없으니까 그냥 다시 받을 필요 없다는 거고요. 넘어가서 적용제 승인 요청 시 대상 근로자의 동의 여부, 이건 앞에서 봤죠. 대상 인원이 증가된 경우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적용제 승인을 얻을 때는 근로자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또한 이 승인은 근로 형태, 업무 성질, 근로자 수가 변경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계속 유효함. 그러면 근로자 수가 변경되면요. 다만 종전에 승인받은 근로자 수보다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증가되었다면 그 증가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승인은 감당 근로자 적용제의 승인은 근로자 수 따라가는 거니까 수가 늘어나면 재승인 받아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 승인을 받아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째인데요. 용역업체가 변경됐을 때 적용제 승인 이미 받아놨던 거 그거 그대로 그 효력이 승계 되는가입니다. 용역업체 변경해서 사용자가 변경되잖아요. 그러면 변경된 사용자가 적용제의 승인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근로관계 당사자가 변경됐으니까 새롭게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새로운 사용자가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승계 이후에도 사업 종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종사 업무, 근로 형태, 승인 근로자 수, 변경되지 않는 등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한 거라면 기존 승인의 효력이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은 포괄 양도 양수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 보통은 포괄 양수도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예전부터도 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근로자 전부를 포괄 양수도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항상 몇 명을 빼고 싶어 하죠, 사용자는. 말 안 듣는 사람들. 그럴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뭐 이건 감단 승인이지만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돼요. 그거는 그냥 오래전부터 확립되어 온 판례 법리가 그냥 해고로 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당연히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겠죠. 네, 이전까지 특별하게 문제 일으키지 않고 일했던 근로자들이라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노조에 가입됐음을 이유로 해고 당연히 부당해고죠. 그런 것들. 그런 거 이유로 예, 양도 양수하기 싫어하는 거니까 고용승계하기 싫어하는 거니까 해고로 보는 거고 포괄 양수도 관련해서는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다음은 6번째인데요. 감시당속적 근로자가 야간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가 앞에서 잠깐 봤죠. 밑줄 낸 거 보면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 지급되어야 함. 근로시간의 위치에 관한 규제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근기 하나가 있고 세미콜론에 법제처가 있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노동 관련된 내용은 노동부에 질의를 올릴 거잖아요. 노동부에서 받은 질의가 나의 의견과 달라서 한 번 더 법령을 전문으로 해석하는 법제처에 한 번 더 올린 거예요. 그럼 법제처에서 최종 해석을 내려주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난 거다. 그래서 법제처가 붙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네,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인데 임금명세서는 2011년 11월 19일부터 시행이 돼서 다 근로자 임금 줄 때마다 매월 주라고 되어 있고 그게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여기에는 제가 여기 강조 표시해놨는데 임금 구성항목 계산 방법 이런 거 쓴 다음에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서면으로 교부하는데 괄호 안에 전자문서 포함이거든요. 이거 근로계약서하고 형태가 동일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주는 거랑 임금명세서를 전자문서로 주는 거랑은 요건이 좀 다릅니다. 임금명세서는 비교적 최근에 들어오기도 했고요. 의무로 바뀌기도 했고 임금명세서 처음에 이거 뭐 계산식도 써야 되고 임금 구성 항목마다 근로시간이랑 그 금액수랑 공제 항목이랑 다 액수까지 쓰라고 하니까 영세사업장에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 현실적으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더 풀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석으로요. 뒤에 내용 보시면 나올 건데 이건 이제 시행령인데요. 시행령에는 앞에서 이제 임금명세서에 뭐 적어야 되는지 적혀 있는데 대통령령에서 정한 거 그거를 세부적으로 갖고 왔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5호 같은 거 5번이 5호라고 있거든요. 5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이 출근 일수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의 계산 방법을 쓰라고 되어 있죠. 법령상으로는 달라지는 경우에는 계산 방법, 그 산출식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예시로 보겠지만 기본급 예를 들면 209시간 같은 거는 매달 안 바뀌는 금액, 포괄임금으로 몇 시간 직원은 연장근로시간 같은 거 안 바뀌는 금액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계산식 안 써도 법적으로는 괜찮은데 근데 사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산출식 쓰는 게 오히려 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박아놓고 매달 바뀌는 것만 계산식을 따로 쓰는 방식 이걸 활용합니다. 네, 공제 내역도 다 써야 되고요. 네, 넘어가서 보면 이제 보면 서면 또는 전자문서 교부도 가능한데 아까 제가 좀 더 풀어놨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그 다음에 모바일 메신저 이런 것들 통해서 임금명세서를 개별 근로자들 전송하는 거 가능합니다. 사진 찍어서 줘도 되고요. 서면으로 줘도 되고 메일로 줘도 되고 카톡으로 뭐 사진이나 PDF로 줘도 되고 다 괜찮아요. 근로자가 본인 걸 확인하고 알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자문서 할 때도 사내 전산망에 이제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거 당연히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한 명 기준인데 이게 이제 법에 있는 과태료 상한인 거고 실제로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1차 30, 2차 50, 3차 100만 원 이렇게 부과가 돼요. 그리고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거짓으로 기재했을 때는 20, 30,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당 과태료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저희 법인에서 활용하고 있는 임금명세서 양식의 예시입니다. 당연히 임금명세서 법적 서식은 아니니까 쓰라고 하는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기 위에 사용자 정보 쭉 나와 있고요.
근로자 정보 나와 있고, 사업장 소속, 그 다음에 뭐 직급, 입사일, 뭐 지급일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근로자 정보를 적는 이유는 임금명세서에서 이 근로자가 동명이인이 있을 때 다른 근로자랑 구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여기다 주민등록번호까지 안 써도 돼요. 그냥 입사일이나 담당 직무나 업무 같은 걸로 이 근로자가 구분이 되는 거라면 그냥 그 정도만 써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여기 월 평균에서 근로일수, 총근로시간 뭐 이런 것들 작성되어 있는데요. 반드시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법인은 이런 걸 쓰고 있지만 사실은 21일에 해당하는 이 근무일수 이것도 그냥 평균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뭐 특별한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안 써도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밑에가 중요한데, 밑에 이제 아까 제가 포괄임금제 관련해서 보겠다고 한 게 이거거든요. 기본급은 209시간이고요. 시급은 9,620원이어서 2010-580 요거 금액 최저 월급. 그 밑에 있는 게 연장수당인데, 근무란에 빈칸이지만 이거 22시간일 거거든요. 22시간 1.5배 하면 33시간. 요거 기준으로 9,620원이랑 곱해서 연장근로수당 이거 계산한 거 기재. 연차수당도 여기 제가 지금 시간은 안 썼는데 보통은 8시간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8시간 아니면 10시간 이렇게 쓰고 거기다가 시급 9,620원 곱해서 이거 넣고 식대 비과세 있으면 20만 원 넣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여기에 시간하고 사실은 다 적어야 돼요. 시간 22시간 적고 그다음에 연차 수당은 8시간 아니면 10시간을 적는데 연차 수당을 적을 때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일 연차 쓰면 8시간이니까 그걸 돈으로 주겠다 해서 8시간을 적는데 그 의미는 1년간으로 따져보면 12일의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3일이 남죠. 그래서 1년 이상 근로한 사람의 근로자의 연차 수당을 포괄임금으로 집어넣을 때 이런 식으로도 합니다. 8시간 곱하기 15일 하면 120시간이거든요. 120시간을 12개월로 나눠서 10시간 집어넣기.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근로감독관은 연차수당 여기 들어있으면 시정 지시할 겁니다. 거의 90% 넘는 확률로. 그 다음에 연차수당 10대. 10대는 아까 저기 최저임금 미산입범위랑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따가 나올 거거든요. 그거는 같이 볼게요. 그리고 그거 합쳐서 이제 얼마. 요게 이제 포괄임금제. 그래서 각 구성 항목별로 시간과 금액이 나와야지만 유효한 포괄임금제를 본다. 그 다음에 공제 항목도 여기 4대 보험이랑 소득세, 지원세 다 합쳐서 공제 얼마, 실수령액, 차인 지급이 얼마 요거까지 나와야 되고 밑에 이제 각 구성 항목별로 산출식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얼마인지 이게 다 나와야 한다. 이 사실은 산출식 적으라고 하는 게 임금명세서가 도입된 주된 이유거든요. 근로자들이 자기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게 취지여서요. 그래서 매달 변동되는 추가 연장 근로수당이 만약에 있다. 이거는 지금 고정 연장 수당이잖아요. 포괄임금에 들어가는 시간이니까. 추가 연장 수당이 있으면 밑에 있을 한 줄이 더 들어갈 거고 여기 계산식에도 추가 연장 수당은 몇 시간치가 가산분 포함해서 9,620원이랑 곱해서 얼마 이런 산출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괄임금제를 하려면 실무적으로 이게 문제될 수 있죠. 월간 고정 근로시간, 고정 연장 근로시간까지는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게 이걸 하는 의미잖아요. 이유잖아요. 월간 22시간까지는 이거 배수 빼고요. 22시간까지는 연장 근로 하더라도 당신의 월급에 연장 근로수당이 다 묻어 있으니까 연장 근로수당 안 줄게요가 포괄임금제를 하려는 주된 이유라고요. 근데 추가 연장 근로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 그러면 연장 근로수당을 내가 22시간 넘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기록을 해야 될 거잖아요. 22시간 넘는 건 추가 연장 수당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22시간 안에 들어온다면 어차피 월급에 묻어 있으니까 안 줄 건데. 근데 이제 거기서 실무적으로 문제가 좀 있죠. 그거를 근로시간에 근로자마다 담당하는 담당자가 없거나 아니면 출퇴근 기록 장치가 없거나 출퇴근 기록 장치가 있더라도 근로자들이 잘 안 찍고 가거나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자기 연장 근로 시간 이거 넘어서 근로한 증거 가지고 오면 사용자는 그 반박 증거 제시하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돈 줘야 되는 건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연장 근로 했다는 기록은 굳이 출퇴근 기록부가 지문 기록기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거든요. 물론 무조건 정확하진 않지만 뭐 출퇴근 교통카드 기록이 있다면 그거 아니면 뭐 톨게이트 이거 출퇴근 경로에 있는 거기를 매일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나가고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다면 그거 아니면 자기가 사용한 컴퓨터 로그온 오프 기록 볼 수 있거든요. 그거
그런 걸 제출하는 걸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 사업주가 그거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대로 다 줘야죠. 자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연차휴가, 주휴수당, 징계